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집값이 안 떨어지는데도 아무도 쉽게 못 사는 시장이 더 무서울까요? 대부분 사람은 폭등이라는 단어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보다 더 소름 돋는 장면을 봅니다. 뉴스에서는 상승이라고 말하는데 체감은 숨이 막히고 거래는 줄었는데 가격은 버티고 무주택자는 더 멀어지고 이미 가진 사람만 더 유리해지는 시장. 이건 단순한 상승장도 전형적인 하락장도 아닙니다. 이건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은 시장, 다시 말해 착시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같은 감정적인 구호 대신 앞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장을 가를 세 가지 신호를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길 겁니다. 당신은 이 시장에서 관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참가자가 될 것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전부가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르더라도 핵심지 위주, 현금 있는 사람 위주, 매수 여력이 있는 계층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장이 좋아져도 모두가 웃는 구조가 아니라 누군가는 더 조용히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공급, 두 번째는 돈의 질, 세 번째는 거래량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 신호, 집이 부족한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불안한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금리부터 꺼냅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건 언제나 공급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넘치면 가격은 오래 버티기 어렵고 반대로 돈이 빡빡해도 집이 너무 부족하면 가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보이는 집이 아니라 3년 뒤 들어올 집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부동산은 오늘 부족하다고 내일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토지, 인허가, 분양, 공사, 입주까지 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의 공급 부족은 대개 과거 몇 년 전의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걸 현실로 느끼게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에서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지도 앱으로 보면 아파트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조건을 걸고 보면 어떨까요? 출퇴근 1시간 이내, 학군이 너무 나쁘지 않고 대출 가능한 보증금 범위 안에서 누수 없는 집, 역세권. 이 조건을 넣는 순간 선택지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서울에 집이 많은데 왜 부족하다고 하지? 라는 말은 사실 실제 수요가 몰리는 집과 그냥 존재하는 집을 구분하지 못할 때 나오는 착각입니다. 최근 글래스프에 정리된 요약들 중에도 서울 시장에서 매매가는 완만하지만 임대료는 강하게 오르는 이중 구조, 그리고 감소한 공급과 금리 기대가 가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보입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 이야기하는 공급 부족이 곧바로 체감 불안으로 번진다는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급이 모자라면 사람들은 먼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불안은 아주 비싼 에너지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결정하고 더 무리해서라도 자리를 잡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가격은 펀더멘털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폭등장이 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돈과 구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 돈이 많으냐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시장에는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첫째, 그냥 통장에 있는 돈. 둘째, 실제로 거래를 만들어내는 돈. 부동산은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총자산보다 현금 동원력, 대출 가능성, 금리 부담을 견딜 체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 가계는 자산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수 전환을 결정하는 순간에는 딱 세 가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대출 규제, 이자 부담, 생활비 압박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계속 전세로 버티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불안,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지금 사기엔 너무 무섭다는 공포입니다. 시장은 늘 이 두 감정의 줄다리기 속에서 움직입니다. 실제 생활 사례로 바꿔보겠습니다. 직장 7년 차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현금은 어느 정도 모았지만 서울 핵심지는 아직 부담스럽고 전세 재계약 시즌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돈을 그냥 전세로 더 넣을까?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외곽이라도 매수할까? 바로 이 순간 시장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세의 고통이 매수의 결심으로 바뀌는 심리적 전환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전세가 올라서 매수 수요가 생긴다고 해도 그 수요가 전부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요는 존재하지만 실행 가능한 수요는 제한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2020년식 상승장과 지금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유동성이 시장 전체로 퍼져서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같이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이 시장 전체를 드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만 달구는 토치처럼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부자들의 자신감과 서민들의 불안이 동시에 커지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압박을 느낍니다. 둘 다 같은 뉴스를 보지만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율이 끼어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활비 압박, 수입 물가 부담, 금리 정책의 제약, 심리 불안까지 한 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은 줄고 중앙은행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공급은 부족한데 돈은 자유롭지 못한 이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부족한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이 조합이 바로 시장의 양극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신호, 가격보다 먼저 진실을 말하는 것, 거래량. 호가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거짓말을 덜합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팔아야 숫자가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뉴스에서 신고가 몇 건이 나오면 시장 전체가 뜨거워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봐야 할 건 그 신고가가 몇 건인지가 아니라 전체 거래 속에서 어떤 가격대, 어떤 지역, 어떤 계층의 거래가 살아있는지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평소에는 경차, 중형차, 고급차가 골고루 팔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출이 어려워지고 서민층 소비가 얼어붙고 유지비 부담이 커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경차와 중형차 거래가 먼저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급차를 삽니다. 이때 평균 거래 가격만 보면 차값이 올랐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싼 차가 안 팔려서 평균이 올라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상승하는 것과 중저가 거래가 죽고 고가 거래만 살아남아서 통계가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확산형 상승이고 두 번째는 선택형 상승입니다. 문제는 후자가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더 쉽게 오해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착시는 무주택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또 늦겠구나 하고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 제한된 장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생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죠. 어떤 30대 직장인이 뉴스를 봅니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 경신.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 상담을 받아보면 한도는 예상보다 낮고 금리는 생각보다 높고 취득세와 이사 비용까지 합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매수를 포기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또 고가 거래가 나옵니다. 그는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인 건 그가 아니라 이미 현금과 자산 여력이 있는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이게 바로 통계와 체감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숫자는 상승을 말하지만 대다수의 삶은 진입장벽 상승을 느낍니다. 그럼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제 새 신호를 합쳐보겠습니다. 공급은 약합니다. 돈은 있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래는 살아나는 듯 하다가도 규제와 금리, 심리 때문에 자주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가장 먼저 압박을 받을 곳은 아마 전세 시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든 살아야 하고 집을 못 사면 결국 임대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세와 월세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전세 부담이 심해질수록 일부 수요는 매매로 넘어가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금리 기대가 조금만 완화되거나 환율이 안정되는 신호가 나오면 심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금리 인하 자체보다 사람들이 이제는 방향이 바뀌겠구나 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시장은 종종 현실보다 기대를 먼저 거래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낙관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보면 설령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그 과실은 넓게 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 핵심지, 상급지, 교통과 학군이 좋은 지역, 현금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곽이나 애매한 입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요층이 주도하던 지역은 거래가 쉽게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보다 어디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완만한 개방 시나리오입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 부담이 서서히 완화되고 전세 압박이 매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핵심지부터 거래가 살아나고 그 열기가 일부 상급지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답답한 분리 시나리오입니다. 전세는 오르는데 매매는 생각만큼 못 붙는 겁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실행은 어렵고 그래서 임대와 매매가 따로 노는 시장이 됩니다. 체감 고통은 큰데 뉴스는 애매한 상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동면 시나리오입니다. 환율 불안이나 외부 충격이 커지고 생활비 부담이 더 세지고 금리 기대가 꺾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거래가 급감하고 일부 지역은 가격보다 먼저 체감 침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표보다 팔아도 안 팔리는 상태가 더 무서운 시간이 오는 겁니다. 진짜 교훈,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접근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볼 때 오르냐 내리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접근 가능성이 넓어지면 시장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가격만 버티거나 오르면 그 시장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참가자가 줄어드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꼭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입주 물량과 공급 파이프라인. 둘, 전세의 압박이 실제 매수로 넘어갈 수 있는 금융 환경. 셋, 평균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폭등을 외치든 누가 폭락을 외치든 내 상황에 대입해서 해석할 것. 시장은 하나지만 사람마다 맞이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벽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부동산은 모두가 함께 달리는 축제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 문이 열리는 시험장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도 아니고 흥분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내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일, 전세와 매매의 차이를 숫자로 계산하는 습관,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차이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용기만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준비된 용기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의 시장을 결정하는 건 헤드라인이 아니라 접근력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환율의 방향, 전세의 압박, 거래량의 진실, 그리고 내 자금의 현실을요. 시장은 늘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큰 돈은 늘 조용한 사람 쪽으로 이동합니다.